아들아, 밤에 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빼. 손에 들린 것은 돈이 아닌 비밀이었습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느린 밤 인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뒤 하얀 봉투 하나에 담긴 비밀을 찾아 나선 이태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한 요양원에 감춰진 진실, 엄마의 요양원 봉투를 함께 들어보시죠. 때는 2023년 9월, 가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48살의 이태수는 파란색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요양원 정문을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손에는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2층에 계신 김순애 어르신의 아들이라는 거요. 엄마는 왜 늘 봉투를 들고 계셨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자원봉사자로 위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로 매일같이 하얀 봉투를 품고 다니셨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2023년 6월 초, 초여름이 시작되던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요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48살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어머니 앞에선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가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애는 78배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단발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넓고 깨끗해 보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흰색 벽면에는 노란 해바라기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따뜻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장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건조하고 무표정했습니다. 미경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러 오셨군요. 태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태수입니다. 미경은 서류철을 펼쳐들며 확인했습니다. 김순애 어르신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미경이 부드럽게 순애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순애는 미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미경이 복도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먼저 어르신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복도 양옆으로는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왜 자꾸 그러시냐고요. 말 좀 들으세요. 젊은 간병인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태수가 그쪽을 바라보자 미경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가끔 고집을 부리시거든요. 저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설명은 매끄러웠지만 태수는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순애가 배정받은 방은 2층 끝쪽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그곳에서 몇몇 노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의 짐을 침대 옆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칙만 지키시면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규칙이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은 벽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식사 시간은 오전 8시, 정오, 오후 6시로 정해져 있고요. 간식 시간에는 조용히 드셔야 합니다. 조용히요? 태수가 되물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음식을 드실 때 집중하셔야 안전하거든요.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태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경이 복도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적응 기간이니까 자주 면회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CCTV로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경의 말에 태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CCTV요? 제가 볼 수 있나요? 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보호자분께는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하셔야 해요. 왜 제한되어 있죠?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태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미경이 문 앞에서 태수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3시가 간식 시간입니다. 어르신을 식당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엄마랑 더 있다가 갈게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미경이 복도로 나가는 순간 태수는 짐을 정리하려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카디건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이걸 꼭 숨겨야 한다. 태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명료했습니다. 치매로 흐릿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맑은 눈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순애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켜야 해. 빼앗기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태수가 더 물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태수에게 들려준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명령조였습니다. 어르신, 봉투는 침대 밑에 두세요. 그리고 만지지 마시고요. 미경이 다른 방 입소자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물건 분실되면 저희가 책임 안 집니다. 알아들으셨죠? 태수는 문 쪽으로 다가가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경은 옆방 노인에게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자신에게 보였던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고 건조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시계가 없어졌는데요. 미경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치매 때문에 잊어버리신 거예요. 찾아드릴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보호자분께 말씀하세요. 태수는 문 뒤로 다시 물러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줄 곳이 아니라 어머니가 무언가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다시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태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소를 읽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애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봉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온 태수는 안내 데스크에서 CCTV 접근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승인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태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그 사이에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서류를 제출하고 주차장으로 나온 태수는 차에 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신청서 사본을 꺼내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일주일 뒤의 승인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CCTV를 통해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어머니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태수에게 필요한 건 그 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요양원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 공고가 떴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효인실버 요양원 자원봉사자 상시 모집, 주말 오전 활동 가능자 우대. 태수는 공고를 저장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피곤한 중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봉투를 숨겨야 한다고 했을까? 간병인들은 왜 입소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걸까? CCTV 접근은 왜 제한되어 있을까? 모든 의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곳엔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태수는 요양원을 뒤돌아봤습니다. 2층 끝방, 어머니가 계신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어머니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규칙은 돌봄의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하고 침묵의 다른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그날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의 규칙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2023년 6월 말 어머니가 입소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사설 보안 전문가인 후배를 동원해 요양원 서버의 CCTV 영상에 임시 접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작은 원룸안 컴퓨터 화면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는 요양원의 무음 영상을 보며 어머니의 하루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작고 낡은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엔 그것이 편지나 손수건을 담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어머니는 그 봉투를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산책 시간에도 심지어 잠들 때도 봉투는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태수는 영상을 되감으며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가슴께로 끌어안았다가 잠시 무릎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태수는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휴게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역시 그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봉투에 뭐가 들어 있어요? 순애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게 뭔데요? 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애는 봉투를 가슴께로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 더 이상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치매가 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봉투에 집착하는 것도 증상의 일부일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 봉투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있을까? 혹시 돈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가 누군가의 돈을 훔치고 있는 건 아닐까?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어머니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신 분이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게실 한쪽에서 한 노인이 간병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윤노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윤노인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돈이 어제랑 달라. 간병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착각하신 거예요. 돈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달라. 내가 세어봤다고. 윤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윤노인을 달래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봉투를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태수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소지품 분실 사건과 어머니의 봉투가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태수는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지품은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요양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요양원이라면 소지품 관리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입소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걸까? 마치 처음부터 분실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다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간병인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특정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태수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나오는 간병인의 모습. 시간은 불과 3분이었습니다. 태수는 영상을 되감아 다시 봤습니다. 그 간병인은 여러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항상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 입소자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잠시 후 닫히고 다시 복도를 걷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왜 입소자들의 방에 들어가는 걸까? 점검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태수는 영상을 더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방 앞에도 그 간병인이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서 있다가 지나갔습니다. 왜 어머니의 방만 들어가지 않는 걸까? 태수는 다시 어머니의 낮 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수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간병인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어머니는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 태수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12시 간병인의 수상한 움직임, 윤노인의 소지품 분실 증언, 어머니의 봉투 집착, 어머니 방만 들어가지 않음. 하나하나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소자들의 소지품 분실 사건이 있었나요?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께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이요? 태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치매 증상 때문에 물건을 두었다가 잊어버리시는 거죠. 직원의 대답은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여러 번 반복해서 대답한 것처럼 준비된 답변 같았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다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복도에 문 잠그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간병인이 특정 방문을 나와 열쇠로 문을 잠갔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태수는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그 소리를 혼자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더 꽉 끌어안을 것입니다. 태수는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조명, 무음의 화면, 그리고 잠긴 문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태수는 매일 밤 영상을 확인했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 특정 간병인이 특정 방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문이 잠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태수는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정리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윤노인의 방, 3층 끝방, 1층 중간방.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어머니를 그리고 다른 노인들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영상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무음 화면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에게 필요한 건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혼자서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을까? 의심은 증거가 되기 전까지 사랑을 먼저 찔렀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를 확신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저 봉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 분노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태수는 자원봉사자 공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지원 양식을 작성하고 면접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는 관찰자가 아니라 내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2023년 7월 초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CCTV 영상을 매일 밤 확인하며 요양원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화면엔 소리가 없었고 사각지대가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태수는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휴게실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의 손에는 여전히 그 흰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봉투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태수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애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네가 왔구나. 태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휴게실에는 6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고 간병인 2명이 복도 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미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남자 간병인이었습니다. 휴게실 반대편에 앉아있던 윤노인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이 또 줄었어. 분명히 3만 원이 있었는데. 윤노인은 작은 천주머니를 꺼내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어제 세어봤다고. 분명히 3만 원이었어. 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순애는 윤 노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봉투를 꼭 끌어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간병인 미경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간식 시간입니다. 식당으로 이동하세요. 노인들이 천천히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어서려는데 순애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윤 노인에게 다가가더니 조용히 자신의 봉투를 윤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당신 거예요. 떨어뜨리면 잃어버려요. 윤 노인이 놀라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켜야 해요. 숨겨야 해요. 태수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의 봉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걸까? 저 봉투 안에 정말 돈이 들어있는 건가? 순간 태수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노인들의 돈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걸 간병인들에게 뇌물로 주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간병인들이 어머니를 시켜서 돈을 모으게 하는 건가? 미경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왜 자꾸 봉투를 남한테 주시나요? 순애는 미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윤 노인에게서 봉투를 받아 순애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당신 거잖아요. 다른 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미경이 태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보호자분이 계시니 안심이네요. 태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 했다는 것은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어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태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 사무실 쪽을 지나가다가 열린 문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랍이 하나 열려 있었고 그 안에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응시했습니다. 요양원 직원 사무실에 왜 현금 다발이 있는 걸까? 입소자들의 용돈 관리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액수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두 직원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에도 꽤 모였네요. 쉿, 조용히 해. 보호자들 오는 시간이잖아. 직원들은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조직적인 무언가였습니다. 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윤노인 돈 분실 3만 원. 어머니가 봉투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함. 직원 사무실 서랍에 현금 다발. 직원들의 수상한 대화. 이번 달에도 꽤 모였다. 식당으로 돌아온 태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간식 시간이었지만 식당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노인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과일과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봉투를 다른 분한테 주려고 했어요? 순애는 아들을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안 돼. 왜요? 엄마가 말해줘야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빼앗아가. 밤에.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빼앗아 가는 걸까?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어머니의 말은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간식 시간이 끝나고 태수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미경이 복도에서 태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미경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고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다른 어르신들한테 자꾸 물건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면 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 물건을 남한테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태수는 미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망상일까요? 미경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소지품 분실을 호소하던데요. 윤 어르신도 오늘 돈이 없어졌다고 하셨고요. 미경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잊어버리십니다. 치매 증상 때문이에요. 모두 치매 때문인가요? 태수가 되물었습니다. 미경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면 세상은 얼마나 쉬울까요?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갈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요? 태수가 되물었습니다. 미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녀의 말은 인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시인이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추궁한다고 해서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태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밤에 빼앗아 가라는 말, 직원 사무실의 현금 다발, 미경의 애매한 태도와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직적인 금품 갈취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는 다른 노인들의 돈을 대신 지켜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차에 앉은 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서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가 있는가? CCTV 영상은 무음이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은 치매 환자의 망상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직원 사무실의 현금은 업무용 자금이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미경의 말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원봉사자 지원 양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면접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가? 분노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태수는 이제 더 이상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그리고 다른 노인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2023년 9월 초 가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태수는 요양원 정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봉사자였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지,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 노인들을 대하는 게 힘들지 않은지, 태수는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담당자가 파란색 조끼를 건넸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입니다. 활동하실 때 꼭 착용하세요. 태수는 조끼를 받아 입었습니다. 가볍고 얇은 천이었지만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식사 배식과 세탁물 정리를 도와주시고 오후에는 어르신들 산책 보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담당자가 복도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미경 간병인님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해주실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 보호자님이시잖아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원봉사 신청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오신 거군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제가 해야겠습니다. 미경이 복잡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봉사는 쉬운 일 아니에요. 특히 가족이면 더 괜찮습니다. 태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태수는 그녀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천장에 CCTV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각도를 보니 방문 앞은 촬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였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미경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배식 도와주시면 됩니다. 식당에는 이미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노인들이 한 명씩 줄을 서서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밥과 반찬을 담아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순애가 태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확실했습니다. 태수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여기서 봉사하게 됐어요. 순애는 희미하게 웃으며 밥을 받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태수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 사이 미경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 자주 말 거시면 안 됩니다. 왜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당신은 봉사자지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자신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태수는 세탁실로 이동했습니다. 세탁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태수는 집중했습니다. 세탁물을 분류하다가 태수는 한 노인의 옷에서 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낡고 구겨져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전 작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배식을 도왔고 노인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노인이 태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네, 오늘부터 봉사하게 됐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윤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기 조심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태수가 물었습니다.
윤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하지만 윤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경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이 끝나고 태수는 오후 산책 보조를 맡았습니다. 노인들을 정원으로 모시고 나와 천천히 산책을 도왔습니다. 순애도 산책에 나왔고 태수는 어머니 곁을 걸었습니다. 엄마, 봉투는 왜 항상 들고 다녀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봉투를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해. 빼앗기면 안 돼. 누가 빼앗아 가요? 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 와. 문을 열고 들어와.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애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불안한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책이 끝나고 태수는 휴게실로 노인들을 모셨습니다. 그 사이 조끼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수는 집에서 준비해온 소형 녹음기를 조끼 안쪽 주머니에 숨겨두었습니다. 미경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미경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마세요. 태수가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죠? 미경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경고와 충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제 엄마가 여기 계시니까요. 미경이 복잡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가족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심으로. 태수는 미경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태수는 조끼를 벗어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녹음기는 조끼 안쪽 주머니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태수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미경의 경고, 윤노인의 속삭임,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에 앉아 태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세탁물에서 발견한 빈 봉투, 윤노인,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미경의 경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어머니, 밤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태수는 노트를 덮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부자였고 목격자였고 곧 증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가족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무엇이 위험하다는 걸까? 진실을 알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 걸까? 태수는 백미러로 요양원을 돌아봤습니다. 2층 끝방, 어머니가 계신 그곳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태수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내일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9월 중순
태수가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요양원에 나와 노인들을 돌봤고 조용히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가 반복되었지만 태수는 그 속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식당에서 노인들에게 과일과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처럼 보였지만 태수는 한 가지를 눈치챘습니다. 식당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15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과일을 먹고 빵을 씹고 차를 마셨습니다. 마치 대화가 금지된 것처럼 모두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태수는 배식을 마치고 미경에게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왜 침묵까지 규칙이죠? 미경이 고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분란이 없으니까요. 분란이요? 태수가 되물었습니다. 미경이 식당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이야기하시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조용히 드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태수는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오히려 대화가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태수는 식당 한편에 서서 노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감정을 빼앗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순애도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는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지켜보는 동안 순애는 봉투를 천천히 카디건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숨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식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윤노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시계가 없어졌어. 윤노인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묵이 깨졌습니다. 노인들이 모두 윤노인을 바라봤고 간병인들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미경이 윤노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어디 두셨는지 찾아볼게요. 아니야, 분명히 손목에 차고 있었어. 아까까지 있었다고. 윤노인은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경이 바닥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기 떨어진 거 없는데요. 방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차고 왔어. 내가 확인했다고. 윤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간병인이 다가와 윤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방에 가서 찾아봅시다. 여기선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윤노인은 저항했지만 결국 간병인에게 이끌려 식당을 나갔습니다. 식당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침묵이었습니다. 태수는 노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간식을 먹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애도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려 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애는 아들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가디건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지키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정리를 돕는 동안 태수는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윤 어르신 시계는 자주 없어지나요? 미경이 접시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러세요. 치매 때문에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이 손을 멈추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3번이나 소지품 분실 사건이 있었어요. 모두 치매 때문인가요? 미경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님, 당신이 생각하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침묵은 편리해요. 특히 누군가에게는. 그녀의 말투는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인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태수는 윤노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윤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자원봉사자입니다.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윤노인은 태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윤노인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계 못 찾으셨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윤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분명히 차고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요? 윤노인이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에 문이 열려요. 누군가 들어와요.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나요?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여. 하지만 아침이 되면 물건이 없어져 있어요. 윤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세요? 윤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치매 환자의 말을. 망상이라고 할 거예요. 태수는 윤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을게요. 윤노인이 태수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을 나온 태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침묵의 규칙, 소지품 분실, 밤에 열리는 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편리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노인들이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이것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태수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그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펼쳐 기록했습니다. 간식 시간 침묵 규칙, 분란 방지 명목. 어머니, 봉투를 옷 속 깊이 숨김. 윤노인 시계 분실, 밤에 문이 열린다는 증언. 태수는 노트를 덮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직적인 금품 갈취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침묵의 규칙은 그것을 감추기 위한 도구였다. 2023년 10월 초 가을이 깊어지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수는 요양원에서 오전 봉사를 마치고 점심 배식을 돕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식당 한쪽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봉투는 여전히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노인들이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태수는 설거지를 돕다가 순애가 봉투를 의자에 두고 화장실로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봉투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간병인들은 모두 다른 층에서 일하고 있었고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태수는 빠르게 식당으로 들어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돈이 들어있다면 이렇게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태수는 빈 상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종이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께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사랑합니다. 2년 전 어머니가 입소하던 날 쓴 편지였습니다. 태수는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많이 하세요. 건강하세요. 작년 봄에 쓴 편지였습니다. 태수는 계속해서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자신이 어머니께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각각의 편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편지를 모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메모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돈은 엄마가 숨긴다. 태수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소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노인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병인들이 밤에 와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대신 숨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간병인들과 한패라고, 뇌물을 주고 있다고, 잘못된 일에 가담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편지를, 그 짧고 형식적인 편지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꼭 쥐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이미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태수가 다가가 조용히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순애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고마워. 태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 편지를 매일 이렇게 접어 품고 계셨네요. 순애는 봉투를 가슴께로 끌어안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중한 거야. 잃어버리면 안 돼. 태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쓴 편지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몇 줄 되지 않는 형식적으로 쓴 문장들이 어머니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엄마, 다른 분들 돈도 지켜주고 계시죠?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앗아 가니까. 밤에 와서. 태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엄마도 다른 분들도.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의심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했던 자신이 봉투 안에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인을 돕는 마음,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게실에서 순애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윤 노인이 순애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태수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순애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아들아. 태수는 요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고 생각할 것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존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노트를 펼쳐 기록했습니다. 봉투 내용물, 내가 쓴 편지들, 어머니의 메모, 남의 돈은 엄마가 숨긴다. 어머니는 보호자다. 피해자가 아니라 수호자다. 태수는 노트를 덮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2023년 10월 중순, 봉투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요양원에 나와 평소처럼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노인들의 불안한 눈빛, 간병인들의 무관심한 태도, 그리고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들. 토요일 오후 태수는 세탁실에서 미경과 마주쳤습니다. 미경은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태수를 보고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보호자님, 아직도 여기서 봉사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미경이 세탁물을 개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태수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둘 다입니다. 엄마도 지키고 싶고 진실도 알고 싶습니다. 미경이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이요. 진실을 알면 뭐가 달라질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시죠?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경이 세탁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항상 무언가가 사라져요. 기억이든 물건이든. 태수가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한테요? 경찰한테요? 증거가 있나요? 어르신들 증언이 믿어질까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힘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미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곳인 줄 알았죠. 언제 알게 되셨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어요. 밤 근무를 서게 됐는데 다른 직원이 어르신 방에 들어가는 걸 봤죠. 그때 뭐 하셨어요? 물어봤죠. 왜 들어가냐고. 미경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말하더군요.
용돈 관리 차원이라고. 어르신들이 돈을 잃어버리시니까 보관해 드리는 거라고. 믿으셨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믿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이 돈이 없어졌다고 울고 계시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상급자한테 말했죠. 그랬더니 제 월급을 올려주더군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수는 미경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런 분이 왜 이런 곳에 계셔야 할까? 제 엄마가 뭘 하는지 아셨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다른 어르신들 돈을 대신 숨겨주시더군요. 봉투에 담아서. 왜 막지 않으셨어요?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은 지키려고 하셨어요. 제가 할 수 없었던 걸. 태수는 미경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게 언제죠? 미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태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어머니가 10년을 돌보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대신 집에서 직접 돌보셨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밤새 깨어 지켜보셨습니다. 태수는 그때 바빠서,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가고 가끔 전화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다시 누군가를 돌보고 계십니다.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태수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켜주고 있었던 거네요.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쓴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남의 돈은 엄마가 숨긴다. 떨리는 필체였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모을 겁니다. 그리고 신고할 겁니다. 미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이곳 시스템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무슨 뜻이죠?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직원 사무실 서랍에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로 어르신들 방을 여는 거예요. 열쇠요? 태수가 되물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특정 근무조만 접근할 수 있죠. 누가 들고 있나요? 밤 근무조 리더요. 그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거나 다른 직원한테 시키거나. 태수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은폐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제 생계가 걸려 있어서. 태수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지켜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탁실을 나온 태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순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왔구나.
태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지만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안고 싶어서요. 순애는 아들의 등을 계속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익숙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봄은 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낯선 노인들까지 지키고 계셨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에게서 물러나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꼭 해결할게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태수는 방을 나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들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미경의 증언 6개월 전부터 알았음. 직원 사무실 서랍의 마스터키. 밤 근무조 리더가 주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직접 목격하고 녹음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것. 2023년 11월 초 늦가을의 추운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요양원에 도착해 평소처럼 파란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조끼 안쪽 주머니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날이었습니다. 오전 배식을 마치고 태수는 복도를 지나다가 직원 회의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주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끼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키고 회의실 문 옆 화분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수거액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한 직원의 보고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보다 줄었네요. 왜 그런 거죠? 2층 끝방 김순애 어르신 때문입니다. 다른 어르신들 돈을 자꾸 숨겨놔서.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실 문 옆에 서서 숨을 죽이며 계속 들었습니다. 김순애 어르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호자가 자원봉사자로 들어와서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기미가 보이자 태수는 재빨리 화분 뒤에서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녹음기를 조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 세탁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보호자님, 오늘 회의실 근처에서 뭐 하셨어요? 태수가 놀라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미경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아요.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직원들이 돈을 수거한다는 내용을. 미경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위험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태수가 미경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신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시잖아요. 미경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 사무실 서랍에 있는 장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열쇠도.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서랍은 항상 잠겨 있고 시설장만 열쇠를 갖고 있어요. 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요? 직원들이 모두 식당에 있을 때는요? 미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0분 정도는 비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CCTV가 있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는 없나요? 미경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안쪽 서랍은 안 찍혀요. 하지만 들어가는 모습은 찍힙니다. 태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경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제 신원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태수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미경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12시 15분. 제가 복도에서 망을 볼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식당으로 이동했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끼를 벗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미경이 복도 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가 책상 서랍 열쇠가 펜꽂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태수는 열쇠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 한 권과 현금 다발, 그리고 방 열쇠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별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5일 305호 8만 원, 7월 3일 210호 5만 원, 8월 20일 305호 12만 원. 305호는 윤노인의 방이었습니다. 태수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현금 다발을, 열쇠들을 촬영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장부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펜꽂이 뒤에 다시 숨기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미경이 급하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시설장이 오고 있어요. 빨리 가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세탁실로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세탁실에서 태수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장부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방 번호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봉사를 마치고 태수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앉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직원들의 회의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수거액은 150만 원, 김순의 어르신이 방해한다. 보호자를 조심해야 한다. 태수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장부 사진, CCTV 영상 캡처, 그리고 자신의 관찰 기록. 모든 것을 하나의 폴더에 모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태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원 앞에 앉아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조직적인 금품 갈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네, 그래서 제보하러 왔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상담원이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석 달 정도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조사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권위원회를 나온 태수는 곧바로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탐사보도팀 기자를 만나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자는 자료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녹음하고 촬영한 겁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취재 들어가겠습니다. 2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수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인권이랑 언론사에. 전화 너머로 미경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두려우시죠?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침묵을 강요한 건 규칙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태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진실은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요양원은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어머니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뒀을까? 침묵을 강요한 건 규칙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이제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말 신고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태수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저녁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효인실버 요양원, 치매 노인 대상 조직적 금품 갈취 의혹. 화면에는 요양원 전경과 모자이크 처리된 장부 사진이 나왔습니다. 태수는 원룸에서 혼자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기자들과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보호자들이 몰려와 항의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한 보호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돈도 없어졌어요. 조사해 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보호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간병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방 앞에 도착한 태수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순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엄마. 태수. 문이 열리고 순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태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시죠? 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 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요?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애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녀의 말에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몇 주 만에 어머니를 찾아왔고 그 사이 어머니의 기억은 더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자주 면회 오던 사람이에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간 태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창가 의자에 앉아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전히 그 흰 봉투를 품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애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워요. 어제부터 사람들이 많이 와요. 힘드시죠? 태수가 물었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싸워서 이긴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일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관들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3층 서류 다 압수하고 관련 직원 명단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시설장실도 수색해야 합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문 앞에는 여전히 취재진이 모여 있었고 경찰차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간병인들이 안 와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태수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 순애가 봉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안 숨겨도 되나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안 숨겨도 돼요. 순애는 봉투를 들여다보다가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지세요. 왜요? 엄마 거잖아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순애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봉투 오늘은 당신 거예요.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여전히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짧은 문장들, 형식적인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것들을 평생의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태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제 거네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품에 안고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가을 낙엽이 쌓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운영 정지 명령을 받았고 시설장과 관련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어 형사처벌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보호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태수도 참석했고 수십 명의 보호자들이 모였습니다. 인권위원회 담당자가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총 15명의 입소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1,200만 원에 달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보호자들은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련 직원 7명은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시설은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입소자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한 보호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임시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보호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수는 마지막까지 남아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태수는 미경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시는 거예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양심을 팔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태수가 미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셔드리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수는 다시 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가 눈을 뜨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누군지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친절하신 분이네요.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친절하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승리는 때로 아주 조용했습니다. 함성도 축하도 기쁨도 없는 승리였습니다. 태수는 이겼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들은 지켜졌습니다. 노인들의 존엄, 정의, 그리고 진실.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땅에 쌓여갔습니다. 2023년 12월 첫눈이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순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새로 옮긴 요양원의 침대에서였습니다. 태수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 몇 명과 요양원 관계자들, 그리고 윤노인을 비롯한 몇몇 입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경도 검은 옷을 입고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신발, 그리고 그 흰 봉투. 태수는 봉투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자신이 쓴 편지들이 여전히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아래에 한 장의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어머니의 떨리는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아직 네 얼굴을 기억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잊어버릴 거라는 걸 알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구나. 치매는 점점 깊어진다고. 그래서 잊기 전에 이 편지를 쓴다.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네가 보낸 편지들을 매일 읽는다. 짧은 문장이지만 엄마한테는 보물이야. 네가 바쁘다는 걸 안다. 회사 다니랴, 살랴,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가끔 편지 보내주고 면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밤에 오신다. 물건이 없어졌다고, 돈이 사라졌다고. 엄마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대신 숨겨주기로 했다. 엄마 것까지 다 빼앗길 순 없잖니. 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자원봉사 온다는 걸 들었을 때 엄마는 걱정됐다. 위험한 일에 너까지 휘말릴까 봐.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엄마 아들이 이렇게 의롭게 자랐구나 싶어서. 태수는 목이 메어 잠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와도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너의 얼굴은 잊어도 네가 착한 아들이라는 건 가슴으로 기억할 거야. 엄마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라는 것도. 태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어갈 것도, 아들이 힘들어할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엄마의 봉투엔 돈이 없었다. 대신 매일의 사랑이 있었다. 그걸 기억해줘. 사랑한다, 아들아. 태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여름, 태수는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49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노인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태수는 노인 인권 상담센터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요양원 학대 사건을 상담하고 보호자들을 도왔습니다. 그곳에서 미경과 다시 만났습니다. 미경도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상담과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노인 인권 개선을 위해 일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는 상담실에서 한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요.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세요. 보호자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없어지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용돈이요. 매번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직원들은 착각이라고만 해요. 태수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보호자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벌써 수십 번을 읽은 편지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엄마의 봉투엔 돈이 없었다. 대신 매일의 사랑이 있었다. 태수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경이 상담실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또 한 분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태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녁이 되어 태수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겨울의 추위도, 봄의 따스함도, 여름의 더위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변호사 될 거예요. 엄마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계속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편지 매일 읽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봐요.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엄마.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보니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피곤한 중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로스쿨 수업이 있고 주말에는 상담센터에서 봉사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엄마의 봉투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태수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히고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삶.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태수는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겨울 하늘 아래 태수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봉투는 결국 사랑의 기록이었고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